안녕하세요. 대구 남산동에서 나고 자란 올해 73 된 한남동입니다. 참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요. 이 나이 때까지 살면 이제 남들이 당황하는 일들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답답하고 속이 일그러질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얘기까지 나왔기에 큰일이라도 별일 아니라고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제게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흔하게들 중매 결혼할 때 태어났을 때 연애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 세상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던 그의 여름, 친구들과 함께 간 막걸리집에서 운명처럼 마주쳤습니다. 어깨선에 닿는 단정한 단발머리, 볼에는 홍시 물든 듯 발그레한 기색이 떠 있었고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눈동자는 어디 하나 가벼운 데 없이 단단했지요. 그게 제 연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딱 한순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살아오면서 몇 번이고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뛰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런 식의 확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말도 없이 자리를 지나치는데 사람들 말로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문대학에 다니는 똑똑하고 도도하기로 이름난 바로 그 김연이라고 하더군요. 이후로 저는 연이한테 첫눈에 반했고 젊은 청춘의 패기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까 싶어 말 그대로 쫓았습니다. 그 시절 가진 것이라곤 열정과 성가신 끈질김밖에 없었으니 연희가 다니는 도서관 앞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고개 한번 돌리지 않은 걸 알면서도 손수 싼 도시락에 짧은 쪽지를 넣어 맡기기도 했습니다. 꽃이 좋다더라는 소문 하나에도 화훼단지까지 걸어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힐 때까지 고른 들장미를 들고 서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연희는 늘 무심했습니다. 받은 것도 본 것도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단 한 번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고,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내 순정 한 번만 봐주고 싫으면 그때 떠나도 될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연희는 너무나도 차가웠고 제 손이 닿기에는 너무나도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이 간절했던지 연희가 마음을 열기는 열게 되었죠. 참 우습게도 제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된 날이었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우리랑 한 잔 더 하러 가자. 어때? 왜 이러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얼른 가세요. 신고? 어디 한번 해봐. 아가씨랑 데이트 한번 하고 경찰서 콩밥 먹는 것도 영광이지 뭐. 술이 취해 소리를 지르던 아저씨들이 괜히 시비를 걸어왔고 그 무리 한가운데 연희가 갇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죠. 무섭지도 않았고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한텐 연희뿐이었으니까요. 내가 도와줄게요, 연희씨. 내가 저놈들 상대할 테니 얼른 도망가요. 알았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는 거예요. 하지만 연희는 도망가지 않고 어쩔 줄 모르며 발을 동동 굴리며 있었고 그렇게 주먹이 오가고 한참을 뒤엉킨 끝에 마침내 연희를 무사히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옷은 찢겨졌고 입술은 터졌고 이가 하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혼란이 지나가고 눈앞이 겨우 맑아질 때쯤 연희가 제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이름 김연희라는 거 알지요? 바보같이 그렇게 달려들면 어떡해요? 요새 누가 무식하게 직접 달려들어요. 경찰에게 연락했으면 바로 해결됐을걸.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경찰들 올 시간에 연희씨 저놈들한테 험한 꼴 당하면 어쩌려고요. 나는 연희씨 지켜주고 싶었어요. 이 바보같이. 당신 바보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면
연희는 목소리는 낮았고 이름을 말할 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희가 제게 진심을 읽었구나. 이 사람의 눈앞에 내가 조금은 존재하게 되었구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가 진짜 삶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도 일반적인 마음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연희와 나란히 앉아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작은 음악 감상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오랜 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은 설명하려 들수록 흐릿해지고 그냥 가만히 느껴야만 제대로 닿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화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 위에 이야기들이 펼쳐질 때 저는 종종 영화보다 연희의 옆모습을 더 자주 훔쳐봤습니다. 어두운 극장 속에서도 또렷했던 그녀의 눈빛, 살짝 웃을 때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꼬리 하나까지도 제겐 영원히 기억될 풍경이었습니다. 가끔은 작고 오래된 식당에 앉아 따뜻한 국물이 있는 밥 한 그릇을 함께 먹으며 별것 아닌 이야기로도 오래 웃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날들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하늘이 너무 맑아서 도보로 몇 정거장을 걸었고 또 어느 날은 비가 내려 우산 하나를 함께 썼는데 그 우산 속 거리감조차 설렘이 되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입대 영장이 집으로 날아들고 마음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올 걸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떨리더군요. 그녀 앞에서 괜히 태연한 척하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 금방 다녀올게. 그 사이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만 기다려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릴까봐 숨을 들이마신 채로 말했지만 그 부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동씨 말고 다른 남자 안 만날게. 졸업하고 취직 준비할 테니 걱정 말고 다녀와. 정말이지? 나 군대만 다녀오고 나서 바로 직장 얻을 테니까 그때 우리 결혼하자. 꼭 약속해줘. 나랑 결혼해주겠다고. 알았다니까. 웃으며 한 그 약속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긴 군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손이 갈라지고 훈련소 땅바닥이 얼어붙어 엎드릴 때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연희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저를 잊지 않고 면회를 와주고 매달 고운 손글씨로 눌러 쓴 편지를 보내주던 연희 말입니다. 손때 묻은 편지 봉투를 조심스레 뜯어 읽을 때마다 잊고 있던 계절 냄새가 그 종이 틈 사이로 풍겨오는 것 같았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가 제 곁에 와서 조용히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풀렸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요. 밤하늘 별을 보면서 오빠 생각을 했어요. 연희의 그런 짧은 문장들이 제가 그 시간을 버텨낸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간혹 면회를 왔을 땐 철조망 앞에 서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더 애틋해서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희는 제게 희망이자 빛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고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난 뒤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밀려왔습니다. 허리 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마냥 연희 옆에만 붙어 있고 싶었지만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처지에서 그럴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공장지대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목공소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저녁이면 손바닥에 물집이 터졌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견딜만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고 연희와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시다발이 말 그대로 막내였습니다. 누구 하나 다정하게 가르쳐주는 이 없었고 손에 쥐어진 건 망치와 톱뿐이었습니다. 손끝은 매일 피멍이 들었고 허리는 굽어지기 일쑤였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대신 저는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흥얼거리며 나무를 다듬고 하루가 끝나갈 즈음엔 작업대 위에 앉아 나무 결을 따라 손끝을 움직이는 그 일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겐 그저 일터가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건 저 같은 가난한 청년에게는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여유이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예쁘게 깎여 나가는 걸 바라볼 틈에 마음 한켠에서는 늘 조급함이 꿈틀거렸습니다. 언젠가 그 아름다운 손으로 제 이름을 꾹 눌러 적어주던 연희가 지금도 혼자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퇴근하고 있을 거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즐길 이유보다는 지금 당장이라도 연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더 간절했습니다. 결혼, 그 말이 저에겐 사랑의 완성이라기보단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더는 혼자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나 이번에 출판사 옮겼어. 저번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다. 근데 돈보다 네가 힘들지 말아야 돼. 걱정 마. 나는 늘 재밌게 일하고 있으니까. 남동 씨가 더 힘들지 않아? 몸 쓰는 일이라 쉽지 않을 텐데 손이 점점 거칠어지고 상처도 많아지고. 괜찮아. 나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기술만 잘 배우면 나중에 내 가게 내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대. 내가 못 배운 놈이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너한테 미안해. 괜히 남들한테 보이기 창피할까봐.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남동 씨가 자기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좋고 자랑스러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니까 남동 씨 길을 묵묵하게 가면 돼. 아버지가 조만간 한번 데려오래. 오빠 얼굴 보고 싶다고. 연희는 그런 저를 안아주었고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연희가 참 사랑스러웠지요. 졸업 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국문학 전공을 살려 작고 조용한 출판사에 들어갔고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했습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책장을 넘기며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고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연희를 보면 저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졌고 그 마음은 곧 행동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뿌리를 내린 우리는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연희도 멀리 시집가 살고 있는 언니 하나 아버님이 다인지라 대단한 예식도 번쩍이는 예물도 없었지만 예복 사이로 마주본 그 눈빛 하나로 세상이 다 가득해졌습니다. 손을 잡고 작은 전셋집 문을 열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적지만 이 여자를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봄날 우리는 세상에 작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연희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던 날 아이가 생겼다는 그 한마디가 제겐 온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민정이입니다. 연희를 꼭 닮은 이마, 잘 때마다 쪽소리를 내며 입을 오므리던 그 작은 아기가 저희 둘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웃으면 세상이 맑아졌고 울면 둘 다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연희는 나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집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민정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넘치도록 가득했기에 하루하루가 고되고 팍팍해도 살아볼 만했죠. 저는 목공소에서 기술을 익혀 점점 더 복잡한 작업을 맡게 되었고 연희는 출판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고된 하루를 아무 보상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태어난 이후 얼마 안 있어 연희는 회사 일을 접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말했어요. 민정이가 내 삶의 중심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마다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책을 펴고 무심한 듯 줄을 긋는 손길엔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퇴근길 하루를 다 소진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면 언제나 거기엔 연희가 있었습니다. 민정이를 품에 안고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미소를 지으며 민정 아빠 왔어 하고 말하곤 했지요. 그 목소리는 한결같이 부드러웠지만 얼굴엔 피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웃음 뒤로 숨겨둔 그늘이 자꾸만 보였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고 누구보다 언어를 사랑하던 사람, 매일같이 활자를 만지고 출판사의 원고들을 편집하며 자신의 이름이 언젠가 책 표지에 오르기를 꿈꾸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며 잠투정에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삶에 갇힌 거지요. 자신이 쌓아온 경력, 노력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기에 집 안이라는 좁은 세계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된 현실이 얼마나 갑갑했을지 싶긴 했지만 당시 여자들 삶이 그랬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연희는 민정이를 재우고 나온 뒤 제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새삼스레 무슨 할 말? 저는 웃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는데 연희는 표정이 심각해 보여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내가 사라진 것 같아.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리는 게 당연한데도 이상하게 가끔은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번도 그녀에게 당신도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된다고, 집안은 그녀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라고 어디서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아이의 뒤치다거리에 끊임없는 집안일까지 더해져 연희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전업주부지 사실상 멈추지 않는 노동이었지요. 그 안에서 연희는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오랫도록 바라보고 있더군요. 말도 없고 움직임도 적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둘기 한 마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던 그녀의 눈동자엔 닿을 수 없는 세계를 향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마치 작은 새장에 갇혀 하늘을 그리워하는 새처럼 보였고 저는 그 새장을 만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조금만, 민정이 조금만 더 크면 당신 마음대로 살아. 정말로. 그때 내가 대신 집에 있을게. 아니면 도우미를 쓰든 뭐라든 방법을 찾아볼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이 원했던 삶, 그걸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슬픔이 더 있었습니다.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수긍한 대답인지 아니면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그저 포기하듯 받아들인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연희가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던 시간이 아주 없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얼굴에 생기가 돌던 순간은 옆집 병태 엄마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작은 베란다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저는 종종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긴 하루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연희가 무장해제된 얼굴로 웃고 있는 걸 보면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병태 엄마는 남편과 사별한 뒤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였죠. 길에서 마주쳐도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만 까딱하면 끝나는 그런저런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달랐습니다. 늘 정이 많고 남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성격이라 병태 엄마를 언니처럼 따르며 틈만 나면 김치를 나눠주고 같이 반찬을 만들고 아이 옷도 함께 돌려 입혔습니다. 마음이 통했던 모양이에요. 가끔은 연희가 병태 엄마 손을 꼭 잡고 이따금 밖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없는 낮 시간, 연희가 숨통을 틔우던 몇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연희가 언젠가 설레는 얼굴로 있었는데 밤에는 또 어두워지며 한숨을 짓는 얼굴이 되더군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제게 말했습니다. 실은 전에 내가 알던 좋은 남자가 있어서 병태 언니를 한번 소개시켜 줬었거든. 속 깊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 병태 엄마 같은 사람이라면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싫다네. 참 사람 이어주기도 쉽지 않아. 전에도 몇 번 소개시켜 줬어? 언니가 여자로서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언니가 우리 잘 사는 거 부러워하는 것도 보이고 병태도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거든. 병태 엄마가 연희한테 특별한 존재이긴 존재인 건지 항상 신경 쓰는 것이 보였지만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만남이 어색하게 끝나거나 연락이 흐지부지 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못마땅한 듯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냥 신경 꺼. 이웃일 뿐이잖아. 중매 잘못 서면 뺨이 석대라던데 그냥 이웃끼리 잘 지내면 되지. 뭘 그 사람 재혼까지 신경 써. 그랬더니 연희가 저를 슬쩍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했잖아. 좀 안쓰럽다고. 아직 젊은데 혼자 살면 외롭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언니인데 좋은 남자 만나서 언니가 다시 여자로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연희는 늘 그랬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지 않았고 특히 병태 엄마에겐 그 마음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마치 피부지처럼 챙기고 기쁨도 걱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연희의 다정함을 잘 알기에 처음엔 병태 엄마와의 친분을 그저 이웃 간의 좋은 관계 정도로 여겼습니다. 중매 얘기까지 꺼낼 때도 사실 어이없다 싶으면서도 아내 일이니 굳이 깊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인연이란 결국 그들 몫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던 때에 연희가 평소엔 안 사던 옷과 화장품을 사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옷도 대보고 화장품도 사와서 얼굴을 꾸미는데 출산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뜬 모습으로 웃으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 좋은 일 있어? 사실은 서울에 계신 이종사촌 이모님께서 돌아가셨거든. 병세가 깊다는 얘긴 전에 들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근데 왜 옷하고 화장품을... 장례식장에서 화장할 일이 뭐가 있고 옷 살 일이 뭐가 있다고 샀는지 저는 물었고 아내는 당황스러운 듯 간만에 기분 전환 좀 할 겸 옷이랑 화장품을 샀는데 하필 이때 부고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화장도 하고 옷도 골라 입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장례식과는 별개로 아내가 서울 가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면서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옷하고 화장품을 산 것이라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장례식을 가려고 했을 때는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원래 저도 같이 가려고 했지만 중요한 일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힘들 텐데 괜찮겠어? 하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하자 연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도 당신과 같이 가지 못해 아쉽지만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 친척들한테 당신 소식 잘 전하고 올게. 나 혼자 다녀올 테니 민정이 좀 잘 부탁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하루 종일 혼자 보려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걸 눈치챘는지 연희가 미소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병태 언니한테 다 말해놨어. 일할 때 언니가 봐줄 거야. 편하게 맡기면 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정이도 병태 엄마를 잘 따랐고 그 집에 가면 장난감도 많고 간식도 챙겨주니 좋아했거든요. 우리와 가족처럼 지냈고 연희가 그토록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불안해하는 건 괜한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희가 장례식에 가는 날 저는 아이를 깨워 씻기고 옷을 입힌 뒤 조심스레 병태 엄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병태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민정이 손을 잡아주었고 아이도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가며 고개를 돌려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했기에 연희 말 맞다나 민정이를 병태 엄마에게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길엔 곧장 그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 앞에 서서 민정이가 나오길 기다리며 마음속으론 연희의 귀가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쯤은 괜찮다고, 장례식이란 게 원래 그렇다고 수십 번을 스스로 타이르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지요. 첫날 밤엔 다행히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고 조문도 잘 마쳤다는 짧은 전화가 왔지요. 평소처럼 말투도 정갈했고 이모님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기에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자 그 정갈한 말투도 조심스러운 안부도 사라졌습니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혹은 지방에서 올라온 조문객들과 함께 있어 전화할 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콩알만해졌고 연희가 남긴 마지막 말들,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 말고 민정이만 잘 부탁해요. 그 말들이 귀에 생생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요? 견딜 수 없어서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을 더듬으며 말했죠. 연희 말로는 서울의 이종사촌 이모님이 돌아가셨다던데 혹시 이모님 자제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연락처 좀 알고 싶어서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난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희한테 이종사촌 이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네. 걔 외가 쪽 친척들은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플라스틱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하던 마음속 의심이 그 순간 확신으로 뒤바뀌었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민정이의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걸,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두드리던 그날 제 안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사라진 날짜와 행선지를 설명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연희의 신상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한참 동안 말을 아끼더군요. 그리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실종이라기보단 성인 여성의 자발적 외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강제 수사에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찢는 칼이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수없이 웃고 울던 아내가 그렇게 마냥 떠난 사람 취급을 받는 순간 저는 눈앞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믿고 싶었던 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쇄소에 가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연희가 웃고 있는 민정이를 안고 있던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 웃음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인쇄소에서 나온 전단지 수천 장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곳곳을 돌며 터미널과 기차역, 찜질방, 지하도 입구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때로는 무관심했고 때로는 불편해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누가 봤다고 하면 그 희망 하나로 저는 비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돌았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까지 연희가 있을 법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가짜 제보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요구했고 어떤 이는 희롱하듯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수학이 넘어 거짓이 들통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부서져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꺼진 볼, 움푹 들어간 눈, 말라버린 어깨, 한마디로 초라하고 피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너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허공 속에서 저는 아내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정이 앞에서는 꾹 참았습니다. 그 어린 눈에 절망이 보이면 안 된다고, 아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잠든 밤이면 저는 화장실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수건으로 입을 막고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내 아내가 왜 떠났는지, 떠났다면 왜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는지 그 질문만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라는 말도 사치스러울 만큼 가슴 한가운데를 찢기듯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한계가 찾아왔고 민정이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연락도 흔적도 설명도 없이 떠난 그 사람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겨진 우리가 살아야 했기에 말이죠. 민정이를 품에 안고 숨죽이며 잠든 아이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던 그 밤, 저는 결심했죠. 이 아이는 다시는 버려졌다고 느끼면 안 된다. 그쯤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태 엄마였습니다. 민정 아빠, 많이 힘들지요? 민정 엄마 소식은 아직도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음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도울게요. 연희가 사라지고 정신이 무너져 내리던 시기, 병태 엄마는 민정이에게 단 한 번도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틈도 없이 친엄마처럼 살뜰히 챙겨주었고 어린 민정이 마음에도 깊은 안정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병태 엄마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빚은 다정함으로, 신뢰로, 애틋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병태 엄마는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감정은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희의 흔적을 쫓아 떠날 때마다 민정이를 안고 마당 끝까지 나와 무심히 말했죠. 잘 다녀와요. 민정인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는 몇 번이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차 문을 닫곤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며 우리 사이에도 조심스러운 감정이 피어났고 저는 망설임 끝에 그녀에게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비록 사랑은 아니었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이었고 그래도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미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서로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에 화려한 시작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어느 밤 조용히 밥을 먹다 병태 엄마가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고백할 것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연희 씨가 부러웠어요. 오빠처럼 아빠처럼 다정한 사람 옆에 있다는 게 그래서 나한텐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전 남편이 저 먼저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살아생전 나한테도 병태한테도 참 나쁜 남편이었어요. 죽어서도 저한테 참 상처가 되었는데 그런데 당신을 보고 세상에 그런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병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병태 엄마는 연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태 엄마는 제 손등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 안타까운 마음 알아요. 저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대로 서로 기대면서 살아봐요. 민정이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랑은 끝이 없지만 어떤 인연은 그 끝을 품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삶의 무게 위에서 조용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가정은 다시 제 모습을 갖추어갔습니다. 민정이와 병태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던 때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혁이, 내 막내 아들, 병태 엄마와 내 사이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나는 또 한 번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았고 병태 엄마는 다시금 새 생명의 엄마로서 삶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새롭게 구성된 가족 안에서 크고 작은 웃음과 다툼, 따뜻한 밥상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이성으로는 도저히 다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더군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하루가 숨가쁘게 흘러가도 연희는 단 한순간도 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낯선 도시의 역 대합실에서 불쑥 그녀의 뒷모습을 본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춘 적도 있었고 유독 연희를 많이 닮은 민정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말수가 줄어들 때면 문득 연희가 살아있었다면 아이에게 무슨 말을 건넬까 그런 씁쓸한 상상을 하며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곤 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더 조용히 스며들어 제 삶의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연희가 쓰던 머리핀 하나를 손에 쥐고 있으면 마치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고 문득 연희의 냄새가 스치는 듯하면 심장이 뛸 정도로 놀라 앉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태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침묵 속에 묻힌 그 이름을 그녀는 알아챘고 그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병태 엄마는 연희와 친자매처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반찬을 나누고 같은 이웃집의 햇살 아래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사람. 그런 연희를 내가 잊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병태 엄마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태 엄마는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민정이를 위해, 병태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수혁이를 위해 말이지요. 연희 씨는 당신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사람이란 거 알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인데 사람 머리가 이상한 건지 마음이 고장난 건지 자꾸 민정이 볼 때마다 민정 엄마 생각이 떠나지 않아. 미안해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던 날 나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목구멍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어야만 했습니다. 병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엔 서로 다른 마음을 안고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 존재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월이 어느새 그렇게 흘러 민정이는 어느덧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지만 아이는 저를 닮아 고집이 있었고 엄마를 닮아 마음이 깊었습니다. 결국 복지공무원이 되어 구청에 자리를 잡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일하면서부터 민정이는 더 이상 엄마 얘기도 꺼내질 않았고 병태 엄마를 제 친엄마 이상으로 잘 따르며 살았지요. 저는 그 아이가 참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제 가게를 꾸려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 밥 굶기지는 않고
자식들 공부시킬 정도는 벌었기에 만족하며 살았지요. 그러던 때에 민정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밥차 운영하는 분이 부족하다는데 아빠가 그날 하루만 해주면 어떨까요? 자원봉사자?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그럼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날 약속이 있다 그러셔서 못 오신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가마. 우리 딸이 그래도 명색이 복지공무원인데 아비가 가서 자원봉사자로 힘이 되어줘야지. 고마워요, 아빠. 문득 마음 한켠이 쿡 찔렸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제안이 민정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더 없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저를 삶의 한 자락으로 끌어당기는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밥차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나르고 도시락 뚜껑을 하나하나 열며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는 일이 생각보다 고되면서도 참 뿌듯했습니다. 눈빛이 무너진 노숙자들, 말 한마디에도 눈물 짓는 어르신들, 그 얼굴 하나하나가 제겐 과거의 제 자신이자 지나간 삶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짜 그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양로원 마당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쪽 벤치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듯 낯선 듯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희? 김연희? 그 눈빛, 그 조용한 흐름, 시간이 흘러 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아니 오히려 그 모든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바로 그 얼굴, 연희가 분명했습니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손에서 도시락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시선만은 그녀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기지 않는 재회는 너무도 조용하고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연희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 연희를 붙잡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나야, 남동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을 때 연희는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그 낯선 시선 속에 제가 아는 연희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로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분요? 민정이에요. 여긴 다 그렇게 불러요. 처음 구조됐을 때 계속 민정이 그 말만 반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민정이에요. 민정이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바로 우리 딸의 이름. 그토록 사무치게 불렀던 아이의 이름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딸의 이름만을 가슴에 품고 연희는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헤매며 살아온 걸까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겨우 자기 존재를 이어가며 살아온 여정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민정이는 조수석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뭔가 느낀 눈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예전 일들을 들려주고 혹시 기억이 날까 싶어 연희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그저 먼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파편도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처럼요. 결국 민정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빠, 이건 정말 엄마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확인하고 싶어요. 엄마가 맞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연희와 민정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온 검사 결과지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친자관계 99.99%. 민정이는 결과지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연희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덜덜 떨며 연희의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정이의 울음은 가슴을 찢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민정이의 머리칼을 천천히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먼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 손길마저도 꼭 인형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를 집으로 모셔왔을 때 집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마루에 있던 병태 엄마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연희야, 연희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연희야. 그렇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친자매처럼 지냈던 연희였기에 그녀를 잃고 나서 병태 엄마도 오랜 시간을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저랑 가족이 된 이후에도 말이지요. 저는 그런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제 마음에서도 동시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연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 벽에 하나하나 붙였고 연희가 제게 처음 떠준 회색 스웨터를 꺼내 조심스레 보여주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병태 엄마는 함께 담근 김치 항아리를 꺼내어 옛맛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자 애썼습니다. 사진을 들이밀며 이거 기억나요? 여기 우리가 갔던 해변이에요. 당신이 웃으면서 모래를 던졌던 그날 하고 말을 해보기도 했고 스웨터를 연희의 무릎 위에 조용히 얹으며 당신 손으로 짠 거야. 실밥 하나하나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 라며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무표정하게 모든 것을 바라볼 뿐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봐도 음악을 들려줘도 민정이의 울음을 안아도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너머로 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병원에도 다니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인지훈련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질문과 대화, 자극, 감정회복 훈련까지. 하지만 하루하루 그 기억은 닫힌 문처럼 닫힌 채였고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끊임없이 두드리는 처지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노력은 쌓였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뿐인데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방 한편에선 연희가 익숙한 듯 낯선 자수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병태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좋아했던 미역국. 생일도 아닌데 왜일까 싶어 다가가 보니 병태 엄마가 조용히 국간장을 2방울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입맛 기억이 날까 싶어서요. 이 국 연희 씨가 자주 끓여줬다고 했죠? 여보, 저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집에 연희를 데려온 뒤로 병태 엄마는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그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진첩을 들춰주고 오래된 음악을 틀어주고 때로는 정원에 함께 앉아 그가 좋아하던 꽃 이름을 읊어주는 모습까지 그 모든 정성이 눈에 보였습니다. 보통 여자들 같으면 절대 연희한테 호의적이지 못할 사이가 되었는데도 병태 엄마는 참으로 대인배답게 감정의 동요 없이 연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연희가 내 전처라는 사실, 만약 그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다면 병태 엄마는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떠나지 않아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연희는 내 전처였고 혹시 기억이 돌아오면
당신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질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 말을 듣고도 병태 엄마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품어온 말을 꺼내듯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란 사람을 나한테 한평생 빌려주고 갔는데 이제 주인이 왔으니 돌려줘야지요. 젊은 청춘도 아니고 나이 들어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가 이제 와서 이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쩌면 연희 덕분에 우리가 부부로 애 낳고 살았으니 나도 당신도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국물을 한번 떠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수혁이한테도 말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원래 혼자였고 아빠는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던 분이었단 걸 어렵지 않게 알아듣더라고요. 내게도 연희는 자매처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울고 웃던 사이였고 그러니 이렇게 다 같이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느 날 연희한테 간다고 말한다면 언제든 떠나줄 수 있으니 마음의 빚 같은 것도 담지 말아요. 아내인 병태 엄마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희생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삶의 끝자락에 다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태 엄마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부엌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미역국 냄새가 퍼진 부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태 엄마의 말이 천천히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병태 엄마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한다면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 없이 웃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미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마음도 가능하구나 싶어 미안했고 그만큼 고마웠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연희를 향한 사랑으로 그가 조금이라도 기억을 되찾기를 바랬습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고 연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길은 멀리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복잡한 파도가 잠겨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당에 있던 매실나무 가지에 바람이 스치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병태 엄마는 주전자를 들고 조용히 차를 대고 있었고 민정이는 마루에 앉아 어릴 적 사진을 손에 들고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말을 걸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로 아주 오랜 시간을 건너온 그 목소리로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 아빠. 그 말이 내 귓가에 스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고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어떤 시간이 어떤 세계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병태 엄마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함께 울었고 민정이도 사진을 내려놓고 엄마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도록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귀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연희는 기억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니었다는 걸. 연희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세상에 홀로 남겨졌고 자신의 존재조차 증명할 길이 없던 그 시절을 지내며 점점 자신을 지워가야만 했던 겁니다. 민정이라는 이름만이 마지막 끈이었고 남편도 아이도 모두를 가슴 깊이 묻은 채 말없이 견디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병태 엄마의 배려와 저의 절절한 손길 속에서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고 외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랑 앞에서 결국 진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희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먹은 뒤
마루에 앉아있던 연희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너무 오래 묻어두었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 아빠, 나 사실 그때 당신 기다리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연희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는 모든 걸 꺼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큰 마음 먹고 담담히 이야기하는 연희 앞에서 저는 숨을 죽여 연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군대 갔을 때였어요. 그때 나 학교 선배랑 가까워졌었어요. 같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똑똑하고 세련되고 말이 잘 통했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말았어요. 당신 곁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난생 처음 설렘, 두근거림.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랑 살고 싶었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말들이 너무도 담담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는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녀는 나를 기다려줬다고만 믿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집이 서울에서 꽤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 남자도 나를 사랑한다며 결혼을 얘기하자 그 집에서 반대했죠. 엄마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요.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 길로 상처 입어서 당신한테 치유받고 싶어 도망치듯 갔어요. 혼자 되기 싫었고 나고자처럼 남겨지기 싫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마음에 기대려고 무릎 꿇고 안기듯 당신에게 간 거예요. 그 말은 칼끝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유일한 탈출구 같은 당신에게 시집가고 민정이 낳고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 표정을 걱정하는 당신에게 일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늘 그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고 했었지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왔어요. 그 사람 결혼했는데 이젠 이혼했다고, 이제 자유롭다고, 나도 다 버리고 자기에게 올 수 있겠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 흔들렸어요. 어떻게 다시 만난 그 사람인데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고 나는 평생 괴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 무렵 병태 엄마가 당신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죠. 나는 그걸 핑계 삼았어요. 민정이는 당신이 잘 키울 수 있다고, 병태 엄마가 잘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 난 서울로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간 거예요. 내가 연희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찾았는데 연희는 한마디로 결국 장례식 핑계를 대고 바람피러 서울로 간 것이었습니다. 새삼 장례식을 간다면서 그때 산 화장품과 예쁜 옷가지들을 거울에 대보던 젊은 연희의 모습이 떠올리며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만 그때 내가 눈치채고 연희를 말렸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연희의 긴긴 고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두 번째로 만났을 땐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혼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내 손을 다시 잡았을 때 이번엔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우리 둘은 온갖 역경을 극복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도 다 버리고 옛사랑한테 갔으니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 듯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고 나 역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연희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그 남자와 함께 서울의 낡은 연립주택에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계속될수록 제 안에 차오르던 분노는 결국 마른 장작처럼 탁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나 안 하나 떠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엔 함께 살자고 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더니 점점 나한테 명의만 빌려달라 하고 보증만 서달라고 하고 결국 그 사람이 진 빚만 장뜩 남기고 또 사라졌어요.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제 사랑은 참으로 허무하게 끝났지요. 연희는 그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쓰디쓴 후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옛날처럼 탈축으로서 당신과 민정이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정말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도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지. 내가 그렇게 떠난 뒤에 무슨 낯으로 당신한테 돌아가요. 내가 한 짓이 뭔데. 특히나 민정이 볼낯이 없고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나 하나쯤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벌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떠돌았어요. 그 말은 너무 늦게 들려온 회한이었고 저에겐 견딜 수 없는 상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연희가 그렇게 수십 년을 방황하고 굶고 추에 떨다 양로원까지 흘러온 동안 나는 민정이 곁에서 살아내고 있었고 병태 엄마와 수혁이라는 새 가족을 만들며 또 다른 인생을 쌓고 살고 있었던 것을 내심 자책한 적도 있었는데 이젠 그런 감정 대신 모든 걸 꺼내 들은 제 마음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속였다는 생각, 민정이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다는 고백.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잡히는 나뭇가지를 힘껏 꺾고 허공에 힘없이 던지며 되뇌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어떻게? 그때 제 뒤를 따라 조용히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태 엄마였습니다. 늘 그렇듯 다가올 때 말없이 멈출 때도 조용히 섰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그깟 나를 배신하고 떠난 연희로 인해서 상처 준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진작 잊어야 할 여자였던 것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떠난 사람 내가 왜 다시 받아줘야 하나. 내가 뭐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었나. 연희가 온갖 정남이가 떨어지며 다시 눈에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병태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남동씨,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만해요. 물론 연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그래서 지금껏 벌 받으며 산 거잖아요. 연희 평생 자책하며 무너진 채로 살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름도 버리고 얼굴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스스로를 없애고 살았겠어요. 당신이 분명히 속상하고 화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민정이 위해서라도 연희 씨를 민정으로만 알고 돌봐주세요. 민정이한텐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요. 누구보다 민정이는 그걸 원할 거예요. 그게 아빠다운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발목이 땅에 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뒤섞인 감정 속에서 겨우겨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 민정이는 당시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나누고 결혼말이 오가고 있었고 상견례 또한 한 후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 예식장이 붉은 꽃으로 물들고 사람들의 웃음 속에 민정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병태 엄마도 그날만큼은 온 힘을 다해 웃었습니다. 연희 역시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혼주석을 두고는 여러 번 말이 오갔습니다. 병태 엄마는 처음부터 말했죠. 민정이 엄마 자리는 민정이 엄마가 앉아야 해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 없어요. 아이를 버렸던 사람이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앉겠어요. 저는 그냥 뒤에 있을게요. 엄마가 왜 자격이 없어? 나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걸. 아무것도 모르는 민정이는 그 말을 듣고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애써 감정을 참고 민정이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네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걸로도 나한텐 과분한 선물이야. 민정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내 신경을 썼고 결혼식을 며칠 안 남은 신부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이 본 병태 엄마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배를 부여잡고 구르더니 복통이라며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내게 눈 한쪽을 찡긋한 뒤 연희를 앞으로 두며 맞춤 붉은빛 신부 혼주석 한복을 내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혼주석에 앉기 힘들 것 같아요. 연희가 나 대신 앉게 해줘요. 부탁이에요. 말끝을 흐리며 어지러운 척까지 하며 자리를 내어주자 연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병태 엄마의 등을 받쳐주며 혼주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앉은 자리 연희와 나 민정이의 부모로서 앞에 앉은 그 순간은 어딘가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민정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혼주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 자리가 내게도 연희에게도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함께 걸어오지 못했던 시간의 무게가 내려앉은 자리였고 그 무게는 잠시의 웃음으로는 덜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연희는 거짓말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된 편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민정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요. 나는 그 아이를 볼 염치도 자격도 없어요. 그 아이가 엄마로서 나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 그늘로 아이가 흔들리지 않길 바래요. 부디 지금처럼 당신과 병태 언니가 서로 아끼고 우리 민정이를 잘 지켜주세요. 이제 정말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나 같은 것을 엄마로 생각해준 민정이에게 고맙고 나를 배려해준 병태 언니한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워요. 나는 나대로 살아볼게요. 더 이상은 당신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을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딸의 결혼식을 눈에 담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민정의 삶에 다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운 채 떠났습니다. 저는 연희가 원하는 대로 그 뒤로 연희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붙잡지 않았고 찾아갈 이유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미워했고 결국 놓았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나의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 기도하듯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어느 길 위에 있든 비를 맞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병태 엄마의 이름은 진선이었고 진선이는 이제 저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병태 장가가고 수혁이 장가가는 날까지 나는 진선이의 온전한 남편이고 녀석들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지켜줄 사람은 연희가 아니라 진선이기에 이제야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서로를 아껴주고 살아가고 있네요. 늘 안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